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37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모두 몇 개나 될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세봤더니 코스피 상장 종목은 852개고 코스닥이 1171개입니다. 합쳐서 20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종목 숫자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37개나 됩니다. 비율로 보면 11.7%, 대략 10개 중에 1개 종목이 단군일의 최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추석 이후, 연휴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려운 건 이렇게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마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해서 SK, 현대차, LG 이 4대 그룹 소속 상장사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60%를 차지했고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이들의 비중도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통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덕분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머리는 계속 커지는데 팔다리는 그대로이거나 가늘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증시에서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착잡합니다. 예, 10월 1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어서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건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외화예금이라고 하는 걸 하면 좋은 점이 뭐길래 다들 외화예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재테크 코너에서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요즘 태아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 태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알아둘 만한 경제 뉴스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다주택자들 보고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그런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네요.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 얘기가 들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택을 팔던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자를 하든지 결정을 하거라.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 하려면 아예 의무화하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면 한 사람이 집 두 채에 살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두 채만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당연히 남은 한 채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짜로 집 빌려주는 게 아닌 이상.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의무로 안 돼 있어서요. 네. 굳이 임대사업 자체가 지금 세금을 물리지를 않죠. 임대사업 자체, 임대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수익 자체가 지금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유예를 하면서 시장의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세금으로 걷어들이느냐는 차후의 이슈고요. 예. 그래서 이걸 일단 의무적으로 주택사업자로 등록을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게 네. 오피스텔에 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임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인데 네. 오피스텔과 비슷한 다세대 원룸이나 이런 거는 또 안 해도 되고 예. 아파트도 요즘은 10평 이하 아파트도 가끔 보이는데 그것도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고 예. 참 체계가 없이 운영되는
그러니까 것 이게 같다는 생각이 임대를 들거든요.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분류에 따라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오피스텔은 상업용이라는 첫 번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임대사업자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주택 관련된 거는 다주택 뭐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연립이든 규모가 작던 간에 예. 이거는 거주의 목적이다라고 보고 임대사업이 아니다라고 봤던 뭐 이런 기준 때문인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불공평한 부분도 있고 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쳐나가겠다는 건데 압박이 양면입니다. 지금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중과세를 물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팔아야 되거나 예. 아니면 지금 의무화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자가 되거나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채 주택을 사셨던 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예전에는 이게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예. 대출을 받을 때도 좀 더 한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은행에서도 다주택자들의 이 임대 수익 자체를 재산,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방침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들어와라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뭐 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산세를 깎아준다거나 네.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혜택이 이미 있는데 네. 이거는 글쎄요, 이걸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행히 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되겠습니다만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하기는. 그거는 뭐 저도 원칙적으로는 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정부의 고민은 시장에 미칠 여러 가지 여파겠죠. 영향이겠죠. 이걸 좀 줄여가는 하고.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네. 하겠다라는 거여서 그런 쪽에서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 네. 제도 개선하는 것도 같이 아마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를 네. 들면 김치영 기자의 저 부모님이 예를 들면 임대사업을 만약 하시면 김치영 기자는 근로소득자니까 네. 지금은 피부양자로 계속 등록해서 안 낼 수 있는데 예, 부모님들이 안 낼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도 소득세지만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따로 내야 그렇죠. 되는 문제 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얽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그냥 계속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3억 원어치 오피스텔을 사서 열심히 월세 받는 부모님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 네. 이것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건강보험과 끼어 있어서. 관련돼서는 예. 같이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세무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보면 이 정부의 이 추가적인 혜택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세금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든지 뭐 재산세가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이것보다는 차라리 계속 보유를 할 거면 다주택자로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로 지금 등록을 하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아마 다주택자의 보유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보유한 기간만 보유 기간으로 치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더라도 아마 다들 이제 보유 기간으로 등록할 거예요 아마. 네네, 다양한 그렇게 방법이 있겠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나 네. 세입자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도 같이 도입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네, 다주택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러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임대를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니까 결국에는 이제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권리 보호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두 가지 제도 도입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바로 이해가 되지만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는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 연간 상승률 자체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나 임대 계약 기간이 의무적으로 2년인데 이걸 한 차례 더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제가 한 번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어느 정도 그 임대료의 상승이 제한된 선에서 1년 또는 2년 정도 한 번 더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전세 계약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도입되면 세트로 도입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없으면 상한제가 의미가 없고 어차피 네. 나는 한 번 계약하고 나오는 거니까 예. 상한제를 하려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같이 해야지. 난 당신이랑 계약 안 하겠어 하고 또 비싸게 부르면 또 의미 없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임대료가 좀 안정이 되고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있나 봐요. 이게 도움이 된다면 다 모든 나라가 다 했을 텐데 네.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할까 말까 지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의 상한제 얘기가 같이 세트로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나라 전세 임대 기간이 1년인 적이 있었어요. 1989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2년으로 2배 연장을 했죠.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전세 가격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1년 주던 걸 한 해 정도 기간을 2배 늘려서 전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1년 뒤에 오를 가격까지 전세에다 반영을 해버리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도입되게 되면 도리어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전세값 오른 게 꼭 네.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그 당시가 하필 주택도 좀 모자라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할 시점이라서 우연히 겹쳤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88년, 89년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택이 부족해서 마구 짓던 때잖아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이때만을 근거로 해서 전세 가격이 가격갱신 청구권이 도입된다 그러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근거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 주인들에게는 이런 동인이 충분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막 가격이 급등할 요소가 많지 않은 데다가 공급 물량이 상당히 내년이랑 해서 많은 편이에요. 예.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생각보다는 도입된다 그래도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은 뭐 상한제를 두거나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두거나 하는 문제보다는 얼마나 원하는 공급이 많이 주택이 많이 공급되느냐에 네. 따라서 공급이 넉넉하면 월세는 내려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뭘 도입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후분양제 도입하는 부분도 네. 지금은 선분양제도인데 후분양제도 도입하는 문제도 계속 물밑에서 논의되나 봐요. 예. 정부가 이제 의지를 밝혔고요. 순차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여러 군데 그 연구기관들에서 후분양제로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돌아섰을 때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눈길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갈 경우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양가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제 내놓은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미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건설사들이 이제 아파트를 짓게 돼 있잖아요. 중도금을 사실상 소비자 주머니에서 빌리는 거고 예. 소비자는 그걸 은행에서 빌리는 건데 네. 은행은 싼 이자로 주죠. 그죠. 어차피 그 아파트가 미분양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집단대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같은 조건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싼 이자를 주죠. 그런데 나중에 분양을 예. 하면 예. 그렇게 싼 이자로 빌리는 게 어려워진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아니 그 이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싼 이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예. 건설사들 입장에서 조달 금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이게 다 분양 완공한 후에 분양할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이게 다 분양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돈 빌려줘야 되다 보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이 집단 대출로 하던 거니까 네.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그 보증공사나 이런 데서 보증을 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를 그렇게 높게 안 매기는데 이제는 만약에 후분양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사업에 대한 자금을 투자해 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네. 흔히 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PEF 대출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자가 7% 8% 선까지 올라가게 더 비싸질 되거든요. 것이다. 그러면 조달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이걸 분양가에 반영을 하게 되고 분양가는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마 이거는 그렇게 되면 대기업 건설사들 자금력이 있는 건설사들만 조금 더 유리해지는 측면도 있는데 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 후분양한다고 하면 무조건 보증해 주는 걸로 아마 가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럴 때 분양가를 정부가 원하는 대로 좀 낮춰라라고 네. 하는 압박은 좀 있겠군요. 정부의 이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을 테고요. 이제 여러 가지 시장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나온 거는 결국에는 후분양으로 간다 그래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이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럴 가능성도 있고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부터 비롯해서 아까 보증공사라든지 이런 지원 시스템도 예. 이제는 후분양에 맞게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급격한 시도보다는 순차적으로 차분히 이런 제도들을 맞춰가면서 가자 이런 의미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갑자기 하기는 얘기했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또 장단점이 말씀하신 대로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되는 이야기들 전해주시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소식까지만 들어야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송봉근 씨가 외화 예금이라는 걸 좀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히 이게 뭐가 장점인 건지 잘 모르겠다. 외화 예금의 장점이 뭐예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외화 예금은 말 그대로 저금할 때 한국 돈으로 안 하고 외국 돈으로 저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은행에 저금하면 내 통장에 100만 원이라고 찍히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 100만 원을 외화 예금으로 넣으면 그 넣는 날, 저금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달러로 예금하실 겁니까? 그럼 달러 계산해봐서 890달러구나. 그리고 890달러 이렇게 통장에 찍히고요. 나는 유로화로 저금할래요? 그러면 역시 그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오늘은 유로화가 750유로입니다. 이렇게 찍힙니다. 100만 원 들고 환전소 가면 유로화로 얼마 주고 달러로 얼마 주고 바꿔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100만 원을 외화 예금한다는 건 그냥 그 100만 원을 환전소에 가서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해서 우리 집 장롱 서랍에 넣어두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냥 환전해서 서랍에 갖고 있지 왜 굳이 외화 예금을 하느냐? 서랍에 넣어두면 귀찮고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죠. 이유는 딱 그거 하나뿐입니다. 달러나 유로 같은 외국 돈을 외화 예금 통장에 넣어둔다고 해도 이자는 거의 안 붙거든요. 1년 가야 0.1%도 안 줍니다. 그래도 은행에 넣어두는 게 안전하고 깔끔하다고 생각하니까 은행에 넣어두는 거죠. 예. 그러니까 1년 후에 내가 유럽으로 출장 가거나 여행 갈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100만 원을 유로화로 바꿔놓고 1년 후에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 하고 계시다면 지금 환전소에 가서 100만 원어치 유로화를 사놓고 서랍에 1년을 보관하나 아니면 100만 원을 유로화로 외화 예금을 하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외화 예금을 하면 환전 수수료가 당장은 안 붙으니까 100만 원 들고 가서 유로화 주세요 하고 가면 환전소에서는 740유로밖에 안 주는데 외화 예금을 하면 그 수수료를 좀 안 떼니까 750유로라고 통장에 찍히긴 찍히거든요. 그런데 1년 후에 유럽 갈 일이 생겨서 그 750유로를 현찰로 인출하려고 하면 은행에서 그때 수수료를 떼기 때문에 내 손 안에는 또 740유로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1년 후에 여행이나 출장 갈 때 쓸 돈을 외화 예금하는 건 금전적으로는 이익이 별로 없는데 나는 외국 나갈 일은 전혀 없지만 그냥 유로화나 달러화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싶을 때는 외화 예금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전소에서 달러를 현금으로 환전해서 갖고 있다가 달러 값이 오르면 다시 그걸 팔아서 원화로 바꾸고 그러면 환전을 2번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2% 넘게 나가는데 달러 예금이나 유로화 예금, 엔화 예금 같은 외화 예금을 했다가 나중에 원화로 찾으면 즉 원화로 예금했다가 원화로 찾으면 수수료가 거의 없거든요. 외화 예금은 그래서 입금할 때의 돈과 출금할 때의 돈의 국적이 다르면 수수료가 많이 붙고 입금할 때와 출금할 때의 돈의 국적이 같으면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화로 입금했다가 달러로 찾거나 달러로 입금했다가 원화로 찾거나 하면 수수료가 거의 환전소만큼 붙고요. 원화로 입금하면서 이만큼을 달러로 사서 예금해 주쇼 한 후에 찾을 때도 다시 원화로 찾으면 수수료가 거의 없어서 오로지 달러와 같이 유로와 가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외화 예금을 하는 거고요.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증권사에 가면 달러 RP라고 하는 그런 금융상품도 있습니다. 여기는 똑같은 건데 외화 예금하고 똑같은 건데 이자가 외화 예금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하실 거면 같이 알아보시고 어떤 게 도움이 될지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오늘은 태아보험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태아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죠? 그렇죠. 뱃속에는 있고. 예. 그런 아기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 가입할 때 주민번호 넣으라고 하던데.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태아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도 0000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보험을 미리 예약해서 가입한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의 형태가 엄마가 사실은 보험의 대상자가 되고요. 종피보험자로서 태아가 피보험자가 되는 건데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는 출생 이전에 발생하는 네. 태아가 어디가 아프다 해서 발생하는 뭐 검사라든가 아니면 치료를 받게 되면 이거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보험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난 이후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다.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무슨 병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태아보험을 임신 3개월에 가입하면 손해인 거네요. 9개월 돼서 거의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을 때 그때 가입해야지. 네. 아니 자동차가 9개월 후에 나오는데 왜 지금부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합니까? 네, 요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원래 이제 보험을 보통 가입하시면 1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10년 납입이다라고 한다면 120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태아보험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보험들도요. 10년 납, 100세 만기라고 한다면 120번을 내야 되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데 3개월 차에 가입하든 9개월 차에 가입하든 총 내야 될 횟수나 보험료 금액은 똑같죠. 태아보험을 그러면 몇 년씩 가입하기도 해요? 그렇죠. 태아보험이라고 이름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태아 때 보장받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이제 아이보험, 자녀보험으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릴 때 그렇죠. 이제 성년이 되기 전에 걸리는 각종 다양한 질병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보험이다. 네, 그래서 사실상 태아 때 보장받는 거는 거의 없으니까요. 알겠어요. 출생 이후를 위해서니까. 출생 전 9개월부터 붙고 있었으면 보험료 이제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하는 시점이 좀 더 빨리 오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예. 뭘 보장해 주는 겁니까 그럼? 태아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과는 다르게 이제 태아일 때 출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몇 가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선천적인 장애나 질환을 알 수도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금을 보장을 해주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보통 엄마들이 가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미숙아로 혹시 태어나게 됐을 때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2.5kg 미만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인큐베이터 이용 1일당 얼마 3일당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해줍니다. 보통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요거는 좀 고민을 근데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미숙아 출산 특약을 무조건 가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비용을. 보건소에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보통 병원에? 보통 병원에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어도 나중에 그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서류를 첨부하면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그 비용을 제공을 해줍니다. 근데 물론 전부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기준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소득 같은 경우에 월평균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자면 2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64만 8천 원. 3인 가구는 663만 5천 원 이하면은 한 달 소득이 그렇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얼마를 지원해 주냐? 보통 의료비 본인이 이제 병원에 지급하는 의료비의 80%에서 100%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득은 정말 월급 봉투에 찍히는 그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기 위해서 각종 승용차나 집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그 돈이겠네요. 네,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보면 이 정도면 내가 될까 하더라도 사실상 가보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보건소에다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어쨌든 병원 치료를 받고도 보건소 가서 돈 달라면 주는 이런 제도도 있다는 걸 저는 있습니다. 오늘 알았네요. 네, 그래서 이 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니까 너무 비싸더라, 10만 원이 훌쩍 넘더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내 돈 들여서 가입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게 해당되는지 먼저 보건소에 물어보시고 해당된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개는 태어나기 전에 가입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나중에 마찬가지니까 일찍 가입하는 것도 굳이 나쁘지는 않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 보장되는 게 따로 없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해서 유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태아보험은 그때 다시 취소가 됩니다. 알겠어요. 취소가 되고 환불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통 어린이가 태어나고 나면 어린이도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병원 가서 드는 돈은 다 보장을 해주는 게 실손보험인데 굳이 그럼 태아보험 가입하지 말고 태아보험은 실손보험을 가입하면 안 됩니까? 태어난 날?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태아보험을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혹시나 아프게 됐을 경우 경황이 없죠. 보험 가입할 경황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경황도 없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더라도 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어른보다도 좀 더 심각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질병도 보험 가입이 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직 아프기 전에 태아일 때 뱃속에 있을 때 가입을 해두는 목적이 주된 목적인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태아일 때 가입을 했다가 예. 그럼 실손보험 가입하려고 할 때 별로 까다롭지 않게 되는 나이 예. 뭐 대략 그게 뭐 4살이다. 예. 그러면 4살 때는 이 태아보험 이제 해지하고 네. 실손보험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번 가입한 보험이니까 이게 이 태아보험이 말이 태아보험이지 100살까지도 보장을 해준다면서요? 그 아이가 100살 될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나이는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네. 이제 예전 같은 한 5, 6년 전에는 30세 요 정도까지만 해줬어요. 자녀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뭐 커서는 너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하셨는데 네. 이제는 뭐 태아 때부터 100살 혹은 110살까지도 가입 가능한 보장 가능한 보험들. 뭘 보장해 주는 겁니까? 병원비를 다 보장해 주는 건 아닐 거고. 네, 실손보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실손보험 특약도 포함이 되어 그럼 있고.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손 특약까지 넣으면 네. 내 아이가 나중에 병원 다닐 때 드는 심지어 감기 치료한 비용까지도 10,000원 넘는 건 다 해주는. 그렇죠. 태아로 태어나서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황달에 걸렸다. 이건 네. 뭐 흔히 있는 질병이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니까 예. 이런 거는 다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 외에도 보통 어른들이 가입하는 암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입원 일당이라든가 수술비 이런 것들을 일반 보험과 동일하게 다 넣을 수 있다. 다 되어 있군요. 예. 그래서 예. 100세 만기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보험 이런저런 보장이 많이 된다는 걸 보니까 그렇게 가입하면 보험료 비싸겠네요. 많이 비쌉니다. 요즘에는 거의 1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손보험까지도 포함된 태아보험일 경우에 예, 실손보험, 뭐 진단금 다 포함을 시키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 육박하기도 하는 그렇게 좀 비싸지기도 그걸 합니다. 태어나서 한 4살 때쯤 가입하면 10만 원보다 싸요? 아니면 기왕 그렇게 하려면 그 정도는 들어요? 한 4살 정도 지나가게 돼서 한 8살까지는 8살, 9살 정도에 가입하시는 게 제일 싸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뭐가요? 그 실손보험 가입하려면 똑같은 보장. 똑같은 네. 보장이라도 네, 왜냐하면 예. 이 실손보험 말씀하신 실손보험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원래는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예.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손해율이 굉장히 높아서 예. 오히려 태어나자마자 보험료가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을 넘어갑니다. 이 정도 보험료는 한 50세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험료가 형성이 됐다가 점차 낮아져서 한 8살, 9살 정도 되면 거의 최하 수준인 한 3천 원대 중반 요 정도를 유지하다가 한 10원, 100원씩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태아보험의 보험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그럼 태아보험은 태아 때 가입하면서 얘는 어떻게 태어날지 모르는 아이니까 미안하지만 보험료를 높게 부르겠다 우리가 그 수준이 예. 계속 된다는 거군요. 그럼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고요. 다른 예. 뭐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어요. 30세 만기는 좀 싸고 100세 만기는 좀 비싸고. 그러면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거나 가입 안 하시거나 그건 자유지만 예. 가입하실 때 실손 특약까지도 같이 넣어서 조금 비싸게 가입하셨으면 예. 그분은 아이가 한 서너 살 지나기 시작하면 그 실손 특약은 나중에 빼거나 네. 아니면 아예 다시 전부 다 해지하시고 그냥 실손보험만 따로 들어주거나 하면 좀 싼 걸로 갈아타는 게 근데 그게 어차피 이익입니까?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굳이 그걸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아보험도 이게 중간중간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바뀌어요? 네, 실손보험 특약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기 때문에 점차 내려갑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아무 회사랑 상관없이 가입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요즘에는 큰 차이 없고 오히려 손해보험사 쪽이 보장 내용이 구성이 뭐 다양하고요. 네. 보험 가입 금액도 뭐 넉넉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험사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김현우 소장께서는 예. 결혼 안 하셨지만 나중에 하시면 네. 태아보험 가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하는 게 더 안전하다. 이 보험이라는 게 혹시나 무슨 일이 네. 생길지 몰라서 대비하는 거니까 예. 적절한 비용으로 일단 가입을 해놓고 그것도 이제 100세 만기로 좀 길게 해놓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애들 커가서 30대에서 지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단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뭐 암 진단금 5천만 원 뭐 이렇게 넣지 않고 예. 적절한 수준으로만 넣어놓고 100세까지로 가입시켜 놓은 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보장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커서 성장하면 네. 여기에 금액이 좀 더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일단 보험은 옛날 보험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미래에 가면 분명히 더 안 좋은 보험들만 쏟아져 나올 테니까 좋을 때 미리 가입시켜주고 이걸 나중에 뭐 유지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커서 그래요? 판단하도록. 그러면 내후년에 태어날 아이도 미리 가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임신해야 돼요? 뱃속에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동차 업계 이야기 들어보는 다 함께 차차차 시간입니다. 오토타임즈 권용주 자동차 전문기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요. 네. 동창회를 갔습니다. 제가. 네. 동창회를 가면 뭐 커다랗게 막 수십 명 모이는 게 아니라 한 너댓 명 모이는 거라서 네. 가끔 보너스 나오는 친구들이 살 때가 많은데 있죠. 예. 그래서 그 안에는 저 현대자동차 그 계열 다니는 친구가 네네네. 있어서 꽤 자주 냈어요. 네. 네가 그래도 요즘 벌이가 지금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과거에는 네. 요즘 몇 번은 네. 정말 안 좋다고 강변하더군요. 회사 분위기도 안 좋고. 분위기 자체가 일단 안 좋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좀 덜컹거리고 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런지 내가 다음 시간에 권영주 자동차 전문기자한테 물어보고 네. 다시 한번 청구하겠다고 하고 또 회원을 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려운 쪽이에요. 통계들 나오는 거 보면 특히 해외 시장이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뭐 해외 시장이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해외 시장이 어렵다는 게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어렵다면 정말 문제일 겁니다. 근데 해외 시장이 어려운 게 사실 미국하고 중국이거든요. 미국, 중국에서만 어렵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유럽은 오히려 판매가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국은 그럼 왜 어렵냐라고 하면 예. 중국 자체는 기본적으로 판매가 조금씩 줄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드 여파라는 정치적 문제 때문에 급작스럽게 더 많이 떨어진 것이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유가 유지되고 미국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벌고 네. 수요 자체가 큰 차를 선호합니다. 근데 큰 차가 승용이 아니고 네. 풀사이즈 픽업이라고 하는 미국 가면 뭐 큰 차들 많이 보잖아요. 짐도 싣고 뭐 배기량도 그렇죠. 배기량 높고. 6,000cc인데 뭐 가솔린 가는 차들. 예. 이런 차들을 거침없이 사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품 대응이 조금 늦어서 조금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는 특히 미국에서는 기름값 높을 때 연비 꽤 괜찮고 그렇죠. 뭐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이즈가 작으니까 연비 괜찮은 차를 고를 때 현대차를 많이 샀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자체가 과거에 불황일 때 네. 기름값이 폭등했었던 2009년도라든가 그랬을 때는 수요 자체가 고효율 승용 자동차 쪽으로 집중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대형 SUV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풀사이즈 대형 SUV를 준비하지 못했던 탓이 크고요. 그러면 그걸 예측을 못했냐라는 비판이 갈 수가 있잖아요. 네. 예측은 했습니다. 근데 제품 대응을 해도 이게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의심을 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미국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보면 큰 차를 선호할수록 미국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포드나 상당히 GM의 그런 뚜렷해집니다. 차종이 많죠 또. 그렇죠. 심지어 뭐 토요타도 대형 풀사이즈 픽업에서는 고전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렇다면 그 시장에 대응을 했을 때 충분하게 개발 대비 투자비를 건질 수 있겠느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그렇게 낙관적이지 못해서 제품 대응을 조금 밀어놨던 것이죠. 그럼 미국에서는 포드, GM 이런 쪽만 좀 괜찮고 네. 나머지 브랜드, 일본 브랜드나 뭐 유럽 브랜드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고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 포드, GM이 다 괜찮다고 보니까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 괜찮은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승용차 전체 판매가 줄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현대자동차도 승용차가 줄고 GM도 승용차는 18.4%나 빠졌습니다. 포드도 승용차는 빠졌고요. 그럼 나머지 보전한 건 다 대형 SUV 쪽에서 판매 대수를 보전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차도 같이 한 10몇 % 빠졌는데 예.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대형 제품군이 없었기 때문에 빠지기만 같이 빠진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기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현대 기아차만 고민하는 건 아니고 일본차, 유럽차들도 특히 승용차 만들어 파는 미국 자동차 업체들도 요즘 다 고민이다. 네, 물론 뭐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 가지고 낙폭을 가지고 누가 많이 떨어졌느냐를 가지고 또 위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요타는 뭐 4%밖에 줄지 않았는데 왜 현대차만 10% 넘게 줄었느냐. 뭐 이렇게 보면 더 많이 줄었으니까 위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요. 현대자동차도 사실 미국에서 승용차 판매가 줄어든 것이지 SUV 판매는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 판매가 특히 더 많이 주는 건 네. 문제가 좀 있나요? 다른 것도 똑같이 소형 승용차인데 네. 왜 여기는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는데 현대차는 사는 사람이 왜 갑자기 더 많이 줄까? 이 고민은 좀 하고 있나요? 그 미국이 소득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풀사이즈 SUV 선호를 하는 현상이 상당히 짙어집니다. 일단은.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SUV 제품군이 조금 약합니다. 현대가.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보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 어느 정도 회복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시장이 중국이죠. 네. 중국은 얼마나 줄었어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현대차는? 중국은 거의 뭐 절반 보시면 됩니다. 반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중국도 조금씩 줄기는 있었으나 이제 정치적 여파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저가 소형 SUV가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SUV를 사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미만짜리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 제품 시장에 대응하자 말자가 사실은 중국 내에서 한국 자동차 회사와 중국 회사 간의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회사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니 네. 시장이 안 좋으면 저가라도 투입을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 예.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망가질 수 있고 나중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조금 힘들어도 품질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품 대금 주지 않은 그 문제까지도 연관이 됐던 겁니다. 얽혀서. 그러면 얼른 미국 사람 좋아하는 큰 SUV도 네. 만들고 네. 중국인들 좋아하는 저가형 조금 더 싼 SUV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결정을 했죠. 만들기로 했고 이제 중국은 이제 1,000만 원대의 저가 시장에 대응을 하기로 했고요. 네. 미국도 풀사이즈 픽업 트럭이 이제 내년에 나오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특별히 어떤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특히 문제인 거는 아닌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적 문제니까요. 예. 그거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고 또 만약에 위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국내 문제 가지고 얘기 많이 하죠. 통상임금 문제. 네. 그다음에 한국 GM이 과연 계속 생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 그룹은 그럼 권 기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네. 요즘 주가도 보니까 뭐 계속 시원치 않더군요. 예전엔 주식시장에서 잘 나가는 두 종목 골라요. 그러면 삼성전자, 현대차 두 개였는데 네. 어느새 현대차를 고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그 당장과 또 앞으로의 가치를 네. 보게 되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선제적 대응이 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는 선제적 대응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내연기관차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든가 예. 뭐 하이브리드라든가 그런 미래형차 시장에서 아무래도 선제적 대응이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렇다게 본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 가능성은 없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는 거죠. 미래형 자동차라고 해도 요즘 나오는 소식 보면 5년 안에 상용화될 것들에 대한 논의가 꽤 많던데. 근데 보통 뭐 2020년, 23년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5년 후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 상용화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일 뿐이고 예. 그게 실제로 상용화가 되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 때문에 상용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신가 봐요. 업계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권 기자 개인적인 업계의 생각이십니까? 전반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내연기관 쪽은 크게 문제될 건 없다니까 앞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형 자동차 시장은 어디로 방향이 갈지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으니 네. 그 부분에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더 큰 위기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오히려 미래형 자동차 쪽은 잘 모르겠으나 최근에 유럽 빼놓고 미국, 중국에서 잘 안 팔리는 문제는 곧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현대차 주식 사도 괜찮겠어요? 뭐 참고로 뭐 저는 주식을 안 사기 때문에 아니 뭐 저나 권 기자가 주식을 살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실은 자동차 산업 위기는 국내 고용 문제도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이 좀 심각했던 거죠. 자동차 회사들은 그럼 예를 들면 국내 실적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뭐 울산 공장에서 파업한다 이 뉴스보다는 중국에서 이번 달에 얼마나 더 팔렸냐 안 팔렸냐 그게 더 중요한 상황입니까? 전체 시장을 봐야 됩니다. 이제 거의 반반쯤이에요. 네, 국내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왜냐하면 해외에서 팔아서 합작법인이라도 돈을 벌면 네. 이익 배분을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 이익 가치마저 판단하려면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게 적절한 거죠.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내놓는 현대차의 새로운 모델들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저는 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237개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 모두 몇 개나 될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세봤더니 코스피 상장 종목은 852개고 코스닥이 1171개입니다. 합쳐서 2000개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지난주 수요일 기준으로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운 종목 숫자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린 237개나 됩니다. 비율로 보면 11.7%, 대략 10개 중에 1개 종목이 단군일의 최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는 셈입니다. 추석 이후, 연휴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게 어려운 건 이렇게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더라도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마 떨어진 종목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삼성을 비롯해서 SK, 현대차, LG 이 4대 그룹 소속 상장사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전체 증가분의 60%를 차지했고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이들의 비중도 거의 절반에 가깝다는 통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덕분이겠습니다만 이렇게 머리는 계속 커지는데 팔다리는 그대로이거나 가늘어지고 있는 우리 경제의 모습을 증시에서도 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착잡합니다. 예, 10월 16일 손에 잡히는 경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해지고 있어서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그런 건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외화 예금이라고 하는 걸 하면 좋은 점이 뭐길래 다들 외화 예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하는 한 청취자분의 질문에 부모님이 예를 들면 임대사업을 만약 하시면 김치영 기자는 근로소득자니까 네. 지금은 피부양자로 계속 등록해서 안 낼 수 있는데, 예, 부모님들이 안 낼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임대사업에 대한 소득세도 소득세지만 이제 건강보험료까지 따로 그렇죠. 내야 되는 문제,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얽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3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는 부모님은 그냥 계속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3억 원어치 오피스텔을 사서 열심히 월세 받는 부모님은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으니 네. 이것도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맞습니다. 지금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는 예. 같이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세무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서 그렇다면 지금 실제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보면 이 정부의 이 추가적인 혜택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세금의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든지 뭐 재산세가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이것보다는 차라리 계속 보유를 할 거면 다주택자로 그러니까 그 임대사업자로 지금 등록을 하는 게 낫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아마 다주택자의 보유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보유한 기간만 보유 기간으로 치고 양도소득세 계산하더라도 아마 다들 이제 보유 기간으로 등록할 거예요 아마. 네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나 네. 세입자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도 같이 도입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다주택자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러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도 도입을 하자 이 말이군요. 그렇죠. 임대를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금 혜택을 주니까 결국에는 이제 임대해서 사는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권리 보호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상한제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라는 두 가지 제도 도입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말씀으로 바로 이해가 되지만 전월세 상한제라는 거는 얼마 이상 못 올리게 하겠다. 연간 상승률 자체를 제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나 임대 계약 기간이 의무적으로 2년인데 이걸 한 차례 더 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제가 한 번 더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어느 정도 선 그 임대료의 상승이 제한된 선에서 네. 네. 오피스텔과 비슷한 뭐 다세대 원룸이나 이런 거는 또 안 해도 되고. 예. 아파트도 요즘은 10평 이하 아파트도 가끔 보이는데 그것도 임대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되고. 예. 참 체계가 없이 운영되는. 그러니까 이게 임대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분류에 따라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예. 오피스텔은 상업용이라는 첫 번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무조건 임대사업자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주택 관련된 거는 다주택 뭐 아까 말씀하시는 그 연립이든 규모가 작던 간에 예. 이거는 거주의 목적이다라고 보고 임대 사업이 아니다라고 봤던 뭐 이런 기준 때문인데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불공평한 부분도 있고 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쳐 나가겠다는 건데 압박이 양면입니다. 지금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들에게 이제 중과세를 물리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팔아야 되거나 예. 아니면 지금 의무화 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와서 임대사업자가 되거나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채 주택을 사셨던 분들은 지난번에도 한번 전해드렸지만 예전에는 이게 재산으로 인정이 돼서 예. 대출을 받을 때도 좀 더 한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은행에서도 다주택자들의 이 임대 수익 자체를 재산, 그러니까 수익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방침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러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이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들어와라.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뭐 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산세를 깎아준다거나 네.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든가 하는 다양한 혜택이 이미 있는데 네. 이거는 글쎄요. 이걸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건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행히 뭐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되겠습니다만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죠. 하기는. 그거는 뭐 저도 원칙적으로는 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정부의 고민은 시장에 미칠 여러 가지 여파겠죠. 영향이겠죠. 이걸 좀 줄여가는 하고.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네. 하겠다는 거여서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 네. 제도 개선하는 것도 같이 아마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즉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를 네. 들면 김치영 기자 1년 또는 2년 정도 한 번 더 살 수 있게. 그러니까 전세 계약 기간이 최대 4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도입되면 세트로 도입돼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없으면 상한제가 의미가 없고 어차피 네. 나는 한 번 계약하고 나오는 거니까 예, 예. 상한제를 하려면 계약갱신 청구권도 같이 해야지 난 당신이랑 계약 안 하겠어 하고 또 비싸게 부르면 또 의미 없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트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임대료가 좀 안정이 되고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논란이 있나 봐요. 이게 도움이 된다면 다 모든 나라가 다 했을 텐데 네.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할까 말까 지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의 상한제 얘기가 같이 세트로 나오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나라 전세 임대 기간이 1년인 적이 있었어요. 1989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8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2년으로 2배 연장을 했죠. 이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전세 가격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 이제 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1년 주던 걸 한 해 정도 기간을 2배 늘려서 전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1년 뒤에 오를 가격까지 전세에다 반영을 해버리자 이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권 등이 도입되게 되면 도리어 전세값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전세값 오른 게 꼭 네. 이것 때문에 올랐는지 아니면 그 당시가 하필 주택도 좀 모자라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할 시점이라서 우연히 겹쳤는지를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88년, 89년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주택이 부족해서 마구 짓던 때잖아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굉장히 폭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예. 이때만을 근거로 해서 전세 가격이 가격갱신 청구권이 도입된다 그러면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근거는 부족하지만 어쨌든 집을 보유하고 있는 그 주인들에게는 이런 동인이 충분히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려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현재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막 가격이 급등할 요소가 많지 않은 데다가 공급 물량이 상당히 내년이랑 해서 많은 편이에요. 예.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서 생각보다는 도입된다 그래도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뛰지는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문 오늘 친절한 경제에서 풀어드리겠고요. 재테크 코너에서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요즘 태아보험에 미리 가입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여기 태아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알아둘 만한 경제 뉴스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오늘도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다주택자들 보고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예. 이제 그런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네요.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 얘기가 들어 있었고요. 근데 이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주택을 팔던지 아니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임대사업자를 하든지 결정을 하거라. 만약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좀 주겠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 하려면 아예 의무화하거라. 의무적으로 등록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주택자라고 하면 한 사람이 집 두 채 살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두 채만 갖고 있는 다주택자도 당연히 남은 한 채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공짜로 집 빌려주는 게 아닌 이상.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의무가 아닌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의무로 안 돼 있어서요. 네. 굳이 임대사업 자체가 지금 세금을 물리지를 않죠. 임대사업 자체, 임대 전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월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수익 자체가 지금 국세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와 관련된 부분을 계속 유예를 하면서 시장의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세금으로 걷어들이느냐는 차후의 이슈고요. 예. 그래서 이걸 일단 의무적으로 주택사업자로 등록을 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인 것 이것도 같습니다. 참 이상한 게 네. 오피스텔에 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오피스텔에 사는 젊은 분들 많지 않습니까? 네네.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임대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인